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전해주실 우리 권순희 팀장부터 모셔볼까요? 네. 네, 우리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호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오는데요. 그 김동완 박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스팸 문자가 항상 온다고. 그 스팸 문자 얘기예요? 네. 그거 스팸은 아니에요. 박사는 박사 맞아요. 그 리딩방 문자 있잖아요. 리딩방에서 또 그걸 사칭하나? 이런.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그건 이제 김동완 주식 박사라 그랬겠지 걔네들은. 정보가 샜네 또. 뭐 척척 박사, 만물 박사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데요. 종목 박사 아니야? 종목 박사. 그 리딩방 그 광고 문자가 온다 이거군요. 네,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김동완 박사라고 명시를 해서 온다. 이제 라는 얘기를 좀 테스트창에서 좀 주셨습니다. 정 대표님 또 저한테 또 업무 지시 또 하셨더라고요. 업무 지시를 제가 또 내렸던가요? 예, 네. 그 매불 쇼로 나오라고. 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언제 나옵니까? 11월 17일 날 나오라고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제 지시가 저도 워낙 많은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네. 저는 저희 회사를 위해서만 지시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뭐 다른 지시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 회사를 위한 거죠. 거기 또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손님 모셔와야죠. 예, 가서 네. 열심히 홍보하고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75%를 올렸는데요. 이제 2.25%에서 3%,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네. 지금 영국 금리도 한번 차트로 보시면은 여기도 뭐 거의 모든 금리 차트가 그렇지만 정말 뭐 작년 말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8차례를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올려가지고 네네. 지금 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영국이 소비자 물가가 되게 높아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도 10.1%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좀 내려오고 한국도 좀 내려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은 여전히 두 자릿수입니다. 여기다가 좀 근데 이렇게 0.75%포인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나마 영국 시장에 대한 그 글로벌한 불신을 생각하면 덜 올렸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트러스 총리가 감세한 발표한 이후에 파운드화가 이제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때 한 1%포인트 100bp를 올려야 된다라는 평가가 좀 주로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영국의 퇴직연금 부채 연계 투자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생기니까 그 영란은행이 난데없이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순핵 총리로 바뀌면서 그나마 좀 안정이 돼서 0.75가 된 거다. 근데 이것도 좀 약하다. 사실은 100bp를 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평가는 그냥 시장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영국이 좀 여전히 소극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네. 파운드화 환율이 2.1% 떨어졌고요. 그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0.75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은 조금 더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BOE는 영국의 경기 침체가 올해 3분기부터 시작이 됐고 2020년 중반까지 한 2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그리고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인 3.5%, 현재는 실업률이 3.5%인데 여기도 최저 실업률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한 6.5% 정도로 뛸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BOE는 근데 그 코멘트도 약간은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성명은 약간 보수적이었는데 성명 이후에 나오는 거는 훨씬 더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BOE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수준으로 안정이 되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 금리 고점이 금융시장에 반영된 수준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금융시장에서 금리 고점을 한 4.75% 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 좀 더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은 한 6%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금리가 6% 정도는 돼야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네. BOE가 금리 고점을 한 4.5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4.75는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좀 나이브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주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베일리 총재 같은 경우에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 BOE 총재입니다. 영란은행. 영국과 미국은 좀 다른 상황이다. 네.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가격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에서 김이 좀 빠지게 할 거다. 라면서 지금의 영국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좀 나이브한 거 아니냐. 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잡을 수 있겠냐. 라는 식에 대한 불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하고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금방 펼쳐질 거고 그럼 좀 더 강력한 수요 위축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김 프로님 뭐 어떻게 보세요? 영국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글쎄 이제 뭐 그 금융시장이 그래도 조금 총리 교체 이후에 좀 안정감을 갖고 뭐 왜냐면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혹은 주식 요 세 가지를 이제 보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총리 교체 이후에 조금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영국 경제를 이렇게 볼 때 영국이 도대체 뭘 만들고 뭘 하지? 영국의 대표적인 특산품 뭘 기억하세요? 영국이요? 영국하면 생각나는 거. 영어. 아이 참. 영국하니까 영어가 생각. 바바리. 영어로 장사 엄청 하잖아요. 버버리. 예. 버버리. 사실 버버리가 뭐 큰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사실 매출 같은 걸 보면은 네. 왜냐면 이제 뭐 큰 뭐 기계 장치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예. 영국의 네. 주요 사업은 영어하고 금융. 금융인데 사실은 영국이 그래도 버티는 거는 식량을 자급자족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영국은 이제 런던에서 에딘버러까지 차를 몰고 쭉 달리면 왼쪽 오른쪽 다 밀밭이거나 농산물이거나 아니면 축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그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롤스로이스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롤스로이스가 사실은 비행기 엔진 제일 잘 만드는 데고 네. 사실 기관 산업이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근데 롤스로이스 차는 또 그 기간 산업들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독일로도 넘어가고 독일인가요? BMW인가? 그리고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중국 회사가 됐고. 그렇죠. 인도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좀 그래서 어쨌든 뭐 안정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막 그 영국이 무너질 듯 하지만 그 펀더멘탈이 있는 나라라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죠. 영국이 젖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왜? 영국이 돼지도 다 거기 거지. 아, 버크셔, 뭐 햄프셔 그렇죠. 이게 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뿌리가 영국에서 온 거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뭐 이런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일단 홍콩의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관리국이 바로 0.75%포인트 인상을 해서 4.25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고정환율제라 미국이 올리면 바로 따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 산유국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각각 기준금리 0.75 올렸고요. 카타르도 금리 인상 폭이 0.5에서 0.75%포인트였고 필리핀 중앙은행도 0.75% 올렸고 말레이시아 0.25, 노르웨이도 0.25. 근데 노르웨이는 조금 속도 조절을 했다는 평가가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다시 좀 일본이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랠리가 좀 벌어졌는데 제가 일본의 세입세 출한 한국은행 자료 갖고 왔거든요. 뭐 얘기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 숫자 보시면은 진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출 나가는 돈, 그러니까 일본에 나가는 돈이 107조 엔 중에 국채 비용이 24조 엔이에요. 이자. 예, 그러니까 전체 국가가 쓰는 돈의 22.5%를 이자 주는 데 쓰고 저 있어요. 이자도 근데 거의 의미 없는 정도로 낮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라는 이자율이라는 게. 저렇게 많다는 거죠. 예, 근데 그리고 세입을 보면은 네. 세입에서 국채로 조달하는 규모가 107조 엔 중에 37조 엔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빚으로 조달하는 게 34%를 조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자를 22.5% 전체 세출의 22.5%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 부담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일본 채권은 주로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갖고 일본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주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일본 사람들한테 돈 빌려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자 이자 많이 주고. 주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개인 부채로 가냐 개인 자산으로 가냐 국가 부채로 가냐 국가 자산으로 가냐 이런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개인 자산은 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국가 부채가 이제 확 늘어나는 경향들을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1% 오르면 국채 이자가 한 10조 엔 정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좀 그 인플레이션이나 환율에 좀 문제가 좀 있을 경우에 그 제일 걱정되는 거는
문제는 사실 일본이 어려우면 일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일본이 만약에 외화 자산을 막 팔아가지고 달러를 끌어들인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환율 시장이나 어떤 국가의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취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기준금리 다 올리고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일본이 좀 걱정되고 일본을 걱정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걱정되고 좀 그런 형국으로 이어지고 우리 있습니다. 걱정부터 좀 하죠. 뭐 일본이야 뭐. 자 그러면 하여튼 영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지금 금리 별로 속색이지 않던 나라들이 이렇게 요즘 들어 속을 새겨. 그지? 보통 제일 그래도 좀 든든하다고 판단됐던 나라들인 거죠. 이 나라들이. 네. 공통점이 있잖아. 왕의 나라. 이 나라 그러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넘어갈까요?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214명의 포로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여기가 친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선포한 곳인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107명의 우리 군인을 환영한다. 같은 수의 포로를 우크라이나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갈등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조우 연대라는 곳에 소속된 군인들을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조우 연대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친러시아 반군을 대항하는 극우 성향의 민병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가장 그 공격력 있는 분들을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포로 교환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9월 22일에도 우크라이나 포로 215명, 러시아 포로 55명이 풀려나는 등 270명 규모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고요. 지난달에도 러시아 여성 포로 108명을 포함해 한 200명 정도 포로 교환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도 좀 보시면 헤르손 지역 있잖아요. 이 크림반도하고 이 러시아를 연결하는 요 헤르손 지역이 러시아가 좀 수성을 하고 있는 이 연결하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지금 수만 명 규모의 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러시아에서 여기 주민들을 이제 좀 뒤로 빠져라.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공격해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좀 철수를 해라라는 이제 대피령을 좀 내렸는데 주민들을 러시아에서 대피하라고 얘기했다고요? 러시아 사람들이지.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이제 얘기하고. 그게 딱 러시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헤르손 지역에 있는 지역 수만 명을 강제 이주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주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이제 친러시아 성향의 분들만 이렇게 이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강제 이주적인 성격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헤르손 지역에서 군사적으로도 철수를 하려 그러는데 군사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민들을 방패로 쓰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외신을 통해서 좀 보도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거기에 인력과 장비를 좀 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전쟁 양상이 조금은 달라지는 이 포로 교환권과 헤르손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주권이 좀 발생을 해서 이거는 저는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뭐 뉴스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네. 매일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유의미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 교환 소식 두 번째로 전해주셨고 세 번째 소식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우리 김 프로님한테 수업 듣고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선 일단 DB생명이 흥국생명과 마찬가지로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사가 망할 위기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는 채권 시장에 문제가 일어날까 봐 보도를 드리는 거지 이게 보험회사 망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보험 가입자들이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DB 생명이 헷갈리지 마시고요. DB 손보가 있고 DB 손보는 옛날 동부 화재 그거고 이제 DB 생명은 동부 생명이라고 네. 상대적으로 DB 손보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동부 생명은 네. DB 생명인데. 예.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얘기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같은 결정이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롤오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콜옵션을 행사하는 게 무조건 정답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지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랬더니 이 결정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DB생명이 오는 13일에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6월로 6개월 변경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규모가 300억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자가 이제 사모 투자자 소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건 원화 채권이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시장에서 여기가 돈이 없나 보다, 여기가 망할래나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소수의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콜옵션을 행사하고 새로 발행하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지금은 좀 연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를 설득을 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이 투자자들도 불만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효과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근데 여기서 지금 또 고민이 뭐냐면 여기서 콜옵션을 행사해서 이 불안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 반대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이거를 상환을 한 다음에 그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콜옵션을 행사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뭐 지난번에 흥국생명 때도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DB생명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표로 보여주시면 여기서 DB생명과 투자자 간의 쌍방 협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기 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조기 상환을 미행한 것이 아니다. 이거 정부 보도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국내 발행권이라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고 소수의 투자자가 들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채권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롤오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기 상환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투자자들한테 콜옵션을 행사하고 그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채권 시장으로 들어와서 DB생명이 돈을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하면 네. 그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봐봐 이게 좀 300억? 예. 300억을 콜옵션 행사 안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어쨌든 이게 뭐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도 아닐 거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보험회사가 이 뉴스가 터짐으로 해서 잃게 되는 손해 그리고 전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악영향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아주 불안감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하면 야, 하루 강의 받고 이렇게 변하네 사람이. 이건 어제 난 딱 15분 받고. 이건 무조건 이건 나는 정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이건 완전 뭐 잘못된 판단인 거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저는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얘기는 돈이 매우 급한 사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DB생명이 300억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나. 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RBC라고 그죠? 예. 그 지급 여력 비율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발행한 거거든. 네. 근데 그걸 이제 만약에 자기 돈으로 이거 상환해 버리면 그게 떨어질 거 아니야. 예. 왜냐하면 이게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그랬잖아. 네네네네. 신종 자본증권은 이른바 보완 자본이라고 하거든. 자본금처럼 대우를 받지 않지만 부채도 아닌 자본에 가까운 걸로 그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동부생명이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DB생명이 그래서 300억의 그 신종 자본증권도 굉장히 의미 있는 RBC에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환해 보니까 RBC가 없어지잖아. 예. 그래서 이제 저거를 다시 차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차원 발행은 안 되거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상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저걸 상환하면 이제 그 비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아요 저 정도면. 그래서 한두 군데가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상환 비율이라는 게 그 비율이라는 게 300억에 하나는 오케이 되고 300억 없으면 노후될 정도로 굉장히 아슬아슬한 수준을 맞춰 놓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나 이것도 좀 아니, 쉽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 대표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떤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할까라고 금융당국과 DB생명이 협의를 해서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정 대표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떤 게 시장에 덜 충격을 줄까 해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 판단을 DB가 했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이 했다는 거예요? DB하고 금융당국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면은 이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어서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다가 아니고 네. 이 상황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딱 행동을 했을 때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시장 참가자라는 거는 지금 정 대표님 같이 생각하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렇지. 정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이 듣고 저게 더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생보사들이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생보사 지금 이제 연결고리가 네. 건설사가 어려워지고 증권사가 어려워지더니 그 다음에 생보사가 어려워져 이렇게 지금 연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생보사는 연결고리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맨날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숙제를 주네. 정프로가 숙제 주는 것도 많은데 내가 또 줘야 되나? 그냥 아예 제가 오늘 오후에 네. 언더스탠딩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번 했어요. 네, 거기서 뭐 오늘 못다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 오케이. 생보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 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 TV를 검색해 주세요.